저는 미야모토 사치코 67살입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단지에서 혼자 살고 있죠. 그날도 스마트폰을 들고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손주 유키가 보낸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싶었어요. 정말 축하한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한자 입력 화면 앞에서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축하의 축자를 찾는 데만 5분이 걸렸어요. 제 나이 또래는 한자를 손으로 쓸 줄은 알지만 스마트폰에서 찾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히라가나로 쓰고 변환 버튼을 누르면 수십 개의 한자가 쏟아져 나왔죠.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포기하고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습니다. 유키는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죠. 병원 예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는 30분씩 대기해야 했고 온라인 예약이 편하다고 딸이 알려줬지만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예약 화면에 이름과 증상을 입력해야 하는데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한자로 찾아 입력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병원 예약을 놓쳤죠. 무릎이 아파서 가려던 정형외과였는데 결국 참고 지냈습니다. 마트에서 장볼 때도 비슷했어요. 쇼핑 리스트를 스마트폰에 적으려 했지만 야채 이름 하나 제대로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당근을 쓰려다가 전혀 다른 한자가 나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결국 종이에 손으로 적어 다녔죠. 저녁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옛날엔 편지라도 썼는데 지금은 문자 하나 제대로 못 보낸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죠. 딸이 가끔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외롭지 않아?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저는 벙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글로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시대에서 도태되는 건가? 글을 읽을 줄 아는데도 쓸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한자를 40년 넘게 써왔는데 스마트폰에선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손주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죠. 유키도 작은 손주 켄타도 할머니한테 문자 보내는 걸 포기한 것 같았어요. 명절에만 얼굴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지만 답장할 수 없는 문자들만 쌓여갔습니다. 읽기는 어렵게나마 할 수 있었지만 쓰기는 정말 불가능했죠. 자동 완성 기능도 써봤지만 엉뚱한 단어들이 나와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사랑해라고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자동 완성이 이상한 단어를 추천했고 실수로 그걸 눌러버렸죠. 유키가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이후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들의 물건이구나. 저는 그렇게 체념했죠.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단지 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죠. 옆에 이노우의 마사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68살로 저보다 한 살 많은 이웃이었죠. 마사에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들더니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기해서 슬쩍 곁눈질로 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글자들이 이상했어요. 한자도 아니고 히라가나도 아니었죠. 동그라미와 직선들이 조합된 낯선 문자였습니다. 제가 물었죠. 마사에 씨, 그거 외국 글자 아닌가요? 마사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국 글자죠. 저는 놀랐습니다. 왜 한국 글자를 쓰세요? 마사에 씨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자는 어렵지만 한글은 내 눈에 너무 잘 보였어요. 그리고 쓰기가 정말 쉬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사에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눈에도 보였다는 말이 특히 와닿았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검색해봤죠. 유튜브에서 놀라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인 난독증 아동이 한글로 글을 읽는 영상이었어요. 8살 남자아이였는데
일본어로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한글로 쓴 일본어는 술술 읽어내렸습니다. 영상 속 아이의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우리 아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한자가 섞인 문장을 보면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규칙이 단순해서 아이가 금방 익혔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한글로 쓴 문장을 읽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정말 쉬워 보였거든요. 다른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이었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든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50개, 가타카나 50개,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했죠. 하지만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게 가능한가 싶었죠. 영상을 계속 보다가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70대 일본인 할아버지가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40년간 회사에서 일했지만 은퇴 후 스마트폰 때문에 문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뒤로는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됐죠. 그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글자라니. 예전 같았으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국에 편견이 있어 한국산 제품만 봐도 인상을 찌푸렸거든요. 저도 은연중에 그런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주와 대화하고 싶었어요. 병원 예약을 혼자 하고 싶었죠. 세상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영상을 봤습니다. 한글 자음 모음표를 화면에 띄워놓고 하나하나 따라 그려봤죠. 기역, 니은, 디귿. 이름도 신기했어요.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자를 써봤습니다. 네모 안에 자음과 모음을 넣으니 글자가 완성됐죠. 가라는 글자를 만들어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한글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자음과 모음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했죠. 기역은 그 소리, 니은은 느 소리, 미음은 무 소리. 일본어와 비슷한 발음이 많아서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모음도 단순했어요. 아, 야, 여, 오, 요, 우, 유, 히. 10개만 외우면 됐죠. 일본어 히라가나 50개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였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건 조합 방식이었어요. 기역 더하기 아는가, 니은 더하기 어는 너.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 손주들과 블록 놀이하던 기억이 났죠. 스마트폰에 한글 키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일본어 키보드처럼 변환을 계속 누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음 모음만 누르면 글자가 바로 완성됐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제 이름을 쓰는 거였어요. 사치코. 세 글자를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일본어로는 한자를 찾느라 한참 걸렸는데 말이죠. 그 다음은 손주 이름이었습니다. 유키. 2글자를 쓰고 나니 뭔가 뿌듯했어요. 켄타도 써봤죠. 글자가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기본적인 인사말들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 문장을 쓸 차례가 왔습니다. 사랑해. 시옷을 누르고 R을 눌렀습니다. 리을을 누르고 R을 누르고 이음을 추가했죠. 사랑해. 화면에 나타난 세 글자를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직접 쓴 거였습니다. 변환 버튼 없이, 복잡한 선택 없이 그냥 제 손가락으로 만든 글자였죠. 3일째 되는 날 오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유키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한 거죠. 손이 떨렸어요. 한글 키보드를 열고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유키야 할머니야 사랑해.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왜 한글로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나.
하지만 결국 보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할머니, 이거 한글이에요? 대박 신기해요. 할머니가 한글 쓰시다니. 그리고 이어진 메시지. 할머니, 저도 학교에서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K-팝 가사 이해하고 싶어서요. 할머니랑 한글로 대화할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키가 이렇게 긴 답장을 보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엔 응, 그래 정도만 보냈는데 말이죠. 저는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배우고 있어.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 유키가 하트 이모티콘을 여러 개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스마트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일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죠. 그날 밤 일기장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한글로 적어봤습니다. 손으로 쓰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오늘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일본어로도 한 번 더 적었지만 한글로 쓴 문장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했거든요. 복잡한 한자 없이도 제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겨우 3일 만에 제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글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마사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단지 내 벤치였죠. 마사의 씨가 먼저 알아봤어요. 사치코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글로 유키와 주고받은 문자들이었죠. 마사의 씨가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하시다니. 그때 옆에 있던 다나카 씨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71살의 은퇴한 선생님이었죠.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우리의 한글 모임이었어요. 처음엔 저와 마사의 씨, 다나카 씨 3명뿐이었죠. 단지 집회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모였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방법을 그대로 알려줬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외우면 된다고 했죠. 다나카 씨가 말했습니다. 히라가나 50개보다 적네요. 두 번째 모임엔 5명이 왔습니다. 소문이 났거든요. 사치코 씨가 일주일 만에 스마트폰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소문이었죠. 새로운 분 중에 와타나베 씨가 있었어요. 69살로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병원 예약을 혼자 못해서 늘 딸에게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딸도 바쁜데 미안해서 병원 가는 걸 미루다가 악화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와타나베 씨에게 병원을 한글로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비읍여 이응 이응원 이은 4번의 조합으로 완성됐죠. 일본어로는 병원이라는 한자를 찾는 데만 5분 걸렸는데 말이에요. 세 번째 모임엔 8명이 모였습니다. 집회실이 좁아질 정도였죠. 다들 60대에서 70대 초반이었습니다. 공통점은 스마트폰 문자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실용적인 것부터 연습했습니다. 병원, 약국, 마트, 은행.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었죠. 그 다음은 가족 호칭이었어요. 아들, 딸, 손주, 며느리, 사위. 야마다 씨는 72살인데 손자 셋이 모두 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는 하지만 문자는 못 보낸다고 했죠. 한글을 배운 뒤 처음으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손자가 일본어는 못 읽지만 한글은 번역 앱으로 바로 이해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토 씨였습니다. 68살로 경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죠. 의사가 뇌 활동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라고 했는데 일본어는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사토 씨가 말했죠. 일본어는 외워야 하는 글자였는데 이건 그냥 조립이야. 레고 같아.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였어요. 규칙만 알면 무한히 조합할 수 있었죠. 네 번째 모임부터는 각자 숙제를 해왔습니다. 한글로 일기 한 줄 쓰기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 날씨 좋았다. 손주와 통화했다. 병원 예약 성공.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우리에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쓴 글자였으니까요. 5번째 모임에서 마사의 씨가 울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했죠. 일본어로는 너무 쑥스러워서 못했는데 한글로는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말했어요. 글자가 쉬워지니 내가 다시 똑똑해진 느낌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단지 너무 복잡한 시스템에 갇혀 있었을 뿐이었죠. 평화롭던 우리 모임에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집회실에서 외국 글자를 가르치는 게 뭐냐는 거였죠.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미야모토 씨, 여기는 일본입니다. 왜 한국 글자를 배우시는 거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배우는 겁니다. 손주와 대화하고 병원 예약하려고요. 관리소장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그래도 일본인이면 일본어를 써야지 않습니까? 그때 다나카 씨가 나섰어요. 71년 살면서 일본어만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본어로는 스마트폰에 글 하나 제대로 못 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관리소장은 할 말을 잃었죠. 하지만 며칠 뒤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도쿄 외곽단지 노인들이 한글 배우기에 열중, 일본어 경시 논란. 기사는 부정적이었어요. 일본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노인들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매국노, 친한파, 일본을 배신한 늙은이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단지 소통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모임에도 영향이 있었어요. 8명 중 3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만류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흔들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분명 화를 냈을 겁니다. 그날 밤 마사의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치코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해야 할까요? 마사의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우리에겐 필요해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면 그걸 쓰는 거예요. 마사의 씨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좋아해서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디지털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모임에 5명이 모였습니다. 3명이 줄었지만 새로운 사람 2명이 왔어요. 그중 1명이 말했죠. 신문 기사 봤어요.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더군요. 정작 고생하는 건 우리인데.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긍정적이었어요. 노인 디지털 소외 해결의 혁신적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죠. 한 교수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언어는 도구입니다. 더 효율적인 언어가 있다면 써야죠. 찬반 논쟁이 뜨거워졌어요. 방송에서도 다뤘습니다. 노인들의 한글 사용, 실용인가 변절인가.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유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한글 쓰는 거 이상해. 유키의 답장. 전혀요. 할머니 학교에서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 한글도 쓴다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재 시도 날 계속 편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소통 그 자체였다는 걸요. 다음 모임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영어 간판이 거리에 가득했죠. 그때도 사람들이 뭐라 했나요? 하지만 지금은 당연하잖아요.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도구일 뿐입니다. 와타나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병원에 혼자 예약했어요. 한글로 증상 적어서 번역기 돌렸더니 바로 됐죠. 일본어로는 당뇨병 한자 찾다가 포기했는데. 사토 씨도 거들었습니다. 제 주치의가 놀랐어요. 치매 환자가 새로운 문자를 배운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우리에겐 이게 필요했으니까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키가 학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독증이래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키가 난독증이라니. 그러고 보니 유키가 책 읽기를 싫어했죠. 숙제할 때마다 짜증을 냈고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일본어가 너무 복잡해서 난독증 아이들이 더 힘들어한대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섞여 있으니까. 저는 갑자기 그 유튜브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난독증 아동이 한글로 읽는 영상이요. 딸아, 내가 한번 해볼게. 유키 데리고 와. 주말에 유키가 왔어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었죠. 할머니, 나 바보인가 봐. 글을 잘 못 읽어. 저는 유키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한글 동화책을 꺼냈어요. 인터넷에서 산 거였죠. 유키야, 이거 한번 봐. 할머니가 새로운 글자 가르쳐 줄게. 처음엔 유키도 거부했어요. 일본어도 못 읽는데 무슨 한글이냐고. 하지만 제가 기역과 알을 합쳐서 가를 만드는 걸 보여주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레고 같아요, 할머니. 맞아. 글자 레고야.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 유키는 금세 빠져들었어요. 30분 만에 자음 모음을 다 외웠죠. 아이들은 역시 빨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키가 한글로 쓴 동요 가사를 읽기 시작한 겁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더듬거리긴 했지만 읽었어요. 일본어로는 한 줄도 제대로 못 읽던 아이가 말이죠. 유키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유키의 표정이 너무 밝았거든요.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뒤 유키가 편지를 보냈어요. 한글로 쓴 편지였죠. 할머니께? 저 유키예요. 한글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이제 글 읽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한글로 메모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할머니, 나 이제 글 읽는 게 좋아요. 사랑해요, 할머니.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제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딸이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유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글로 일본어를 적으면서 읽기 연습을 하니까 난독증도 나아지고 있대요. 저는 그때 깨달았죠.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겐 세상과 연결되는 달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자신감을 되찾는 열쇠였습니다. 모임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감동했어요. 야마다 씨가 말했죠. 우리가 배운 게 손주 세대까지 도움이 되다니. 그 뒤로 모임에 손주를 데려오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난독증은 아니더라도 한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었죠. K-팝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3대가 함께 한글을 배우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70대 할머니와 10대 손녀가 나란히 앉아 기억 니은 디귿을 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사토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무슨 학원이 됐네. 한글은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집회실 사용을 제안했어요. 한글 모임은 안 된다는 거였죠. 명시적인 금지는 아니었지만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재미있어졌죠. 우리만의 아지트를 찾아 조용히 모여 한글 연습을 했습니다. 젊은 층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30대 직장인이 다가왔어요. 저기요, 할머니들 한글 배우신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경계했죠. 또 뭐라 하려나 싶어서. 그런데 뜻밖의 말이 이어졌어요. 저희 어머니도 스마트폰 때문에 고생하시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 청년은 어머니를 위해 한글 교재를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기꺼이 도와줬죠. 더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단지 내 중학생들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아지트에서 공부하는 걸 봤던 거죠. 할머니들 뭐 하세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다나카 씨가 재치 있게 답했죠. 비밀이야. 너희들이 모르는 암호를 배우고 있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 수업이 열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서관 구석에서 했죠. 아이들은 금세 배웠어요. 그리고는 서로 한글로 쪽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모르는 자기들만의 암호라며 좋아했죠. 한 아이가 말했어요. 우리 반 단톡방 이름도 한글로 바꿨어요. 마트 게시판에도 한글 메모가 붙기 시작했어요. 오늘 할인 정보를 한글로 적어 놓는 거였죠.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였습니다. 어느 날 유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학교에 한글 동아리 생겼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정말? 네. 친구들도 배우고 싶대요. 특히 난독증 있는 친구들이 관심 많아요. 제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10살 손녀가 한글 선생님이 된 거였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자유였습니다. 복잡한 일본어 체계에서 벗어난 자유, 디지털 소외에서 벗어난 자유, 소통할 수 있는 자유였죠. 6개월이 지난 후 드디어 우리는 공개 발표회를 열기로 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 소강당을 빌렸습니다. 50명 정도 들어가는 작은 공간이었죠. 한글로 바꾼 우리의 일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발표회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의자가 모자라서 서서 듣는 사람도 있었죠. 기자도 2명 왔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와타나베 씨였습니다. 저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작은 한자는 거의 안 보였죠. 병원 예약도 못하고 약 이름도 못 읽었어요. 한글을 배운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큰 글자로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사토 씨였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좌절했습니다. 날마다 뭔가를 잊어가는 기분이었죠. 한글을 배우면서 뇌가 다시 활성화됐어요. 의사가 놀랐습니다. 인지 기능이 개선됐다고요. 새로운 문자 체계를 익히는 게 뇌에 자극을 준 거래요. 세 번째는 유키였습니다. 10살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난독증이 있어요. 일본어 책을 보면 글자들이 춤을 춰요.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네모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서 안정적이에요. 이제 저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유키가 한글로 쓴 일기를 낭독했습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할머니와 한글을 공부했다. 나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다. 세상이 밝아졌다. 청중 몇 명이 눈물을 닦았어요. 마지막은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67살 할머니입니다. 지금까지 주부로 살았고 일본어만 써왔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저는 문맹이 됐습니다. 한자 변환이 너무 어려워서요. 손주에게 문자 하나 못 보냈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한글을 배운 건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였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어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일본어를 버린 거 아닌가요? 다나카 씨가 답했어요. 우리는 일본어를 버린 게 아니라 소통을 배운 것뿐입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많은 사람이 다가왔어요. 연락처를 묻고 교제를 요청했죠. 일주일 뒤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의 실마리, 한글에서 찾다. 문자의 장벽을 넘은 세대 간 소통. 실용과 효율의 선택, 비난받을 일인가? 더 놀라운 건 댓글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배우고 싶어 하신다. 어디서 배울 수 있나? 난독증 아들이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한 달 뒤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한글 수업을 추가하고 싶다고요. 정식 강사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첫 수업에 30명이 왔어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죠. 모두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읽고 쓰는 기쁨, 그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기존 방식이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한글로 일기를 씁니다. 유키와는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죠. 병원 예약도 혼자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글로요. 나는 늦게 배운 글자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작은 단지에서 시작된 글자 하나가 바꾼 삶의 이야기죠.